본부. 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출발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주말 사이에 날이 엄청나게 추워졌고 또 눈도 많이 오고 코로나도 걱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운 건 있지만 눈 많이 오고 밖에 못 나가고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한동안 아무런 정신을 못 차게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모처럼 이제 뭐 이현정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세대 같으면 어린 시절에 막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어떤 그런 눈과의 추억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모처럼 우리 어린 시절 겨울 같은 겨울을 이렇게 보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뭐 그건 일부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근본적으로 처음에 눈이 오니까 그 부분부터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현재는 예. 그 퇴근 시간 무렵에 눈이 많이 와서 어마어마했죠. 그날. 예. 특히 이제 수도권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아니, 저도 그날 아주 아슬아슬하게 저도 이제 비껴가기는 했는데 그날 다들 물어보니까 뭐 집에 가는 그 서대문에서 강남 가는데 4시간 걸렸다고 그러고 1박 2일로 퇴근하신 분들 많이 계셨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상한 게 이게 눈이 오면 그 정도는 우리가 그날 눈 온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왜 서울시 측에서 이 어떤 면에서 좀 이 제설 작업 이런 게 굉장히 늦어졌는지 아마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거의 눈 내린 시간이 다 돼서 1단계를 해서 그때부터 뭐 또 2단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차가 다 막혔을 텐데. 그래서 참 이게 공무원들이 많이 늘려나는데 왜 이게 지금 그대로일까라는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뭐 사과도 했다는 뭐 보도도 좀 들리긴 했습니다만 차근차근히 좀 하나씩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두 분과 좀 구체적인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오늘 오전에는 집권 5년차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올해가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대통령이 보면 항상 신년에 신년 메시지, 신년사, 그다음 신년 기자회견 이렇게 이제 어떤 나눠서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 포용, 혁신, 공정 이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 포용, 도약 뭐 비슷비슷한데 이제 아무래도 회복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눈에 띕니다. 사실 대통령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 먹고 이제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저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작년 거, 올해 거, 저작년 거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란 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국민이 어려움을 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파악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공감대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근데 항상 조금 과연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지금 경제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같다라고 생각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뭐 여기 오늘 보면 주로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G7 국가를 넘어선다. 또 주가 지수가 3,000시대 열었다. 뭐 등등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다 명암이 있습니다. 주가 3,000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명암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터널의 끝이 지금 보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과연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좀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부동산과 전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1년 사이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짧게 한마디 그냥 지적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대통령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너무나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고 계속 희망적인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로서 좀 대통령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았고 오늘 들을 수가 있었는데
희망적인 메시지만 너무 좀 많더라.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박수현 위원장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이현정 의원님께서 그 기자 입장에서 좀 야박하게 대통령의 신년사를 평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이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이 상처받고 힘든 국민들을 얼마나 힘이 드시냐라고 정말 진짜 공감이 가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분량도 좀 많이 또 용어의 선택도 진짜 공감이 가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일 먼저 대통령께서 그러나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음이 무겁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 하는 말이 실감난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뭐 다는 아니지만 뭐 많이 공감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1월 중순쯤에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우리 이현정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국민을 더 위로하고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 목표는 2021년 목표가 분명하다 말씀하시면서 회복과 도약이고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코로나가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에게 좀 희망으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또 이끄는 그런 메시지를 당연히 신년사에서 내야 마땅하기 때문에요. 네. 뭐 이러한 그 자세한 여러 가지 말씀들은 아마 기자회견에서 기자님들께서 하나하나 차분차분 물어보시면 또 부동산이 됐든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잘 또 설명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부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언급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오늘은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선 아시다시피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고심 판결이 예정이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말씀들을 하시게 돼도 하실 텐데 네. 오늘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메시지가 들어가면 우선 시기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메시지가 오늘 들어가면 신년사 전체 메시지가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아마 신년 기자회견이 언제쯤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1월 중순경에 한 것으로 보면 네. 어쨌든 뭐 기자님들께서 그 뭐 집요하게 대통령께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쯤이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신년사에서는 뭐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일단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 신년 메시지 때는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의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제 견해가 있었지만 사실 당내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뭐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3.1절 사면이라든지 뭐 우리가 8.15 사면인데 아무래도 3.1절 사면 쪽으로 아마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방역의 문제 남북 관계 문제 이런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네. 자칫 이제 사면 문제가 너무 쟁점화될 경우는 이제 이게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주제는 기자회견 쪽으로 넘긴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것들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남북 협력만으로도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몇 달이 소요가 될 겁니다. 최소한 5, 6개월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 뽑고 배치하고 또 업무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야 이제 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 5, 6개월 정도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류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사실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행정부 새로 시작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 생각을 파악하는 와중에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 행정부 새로운 행정부를 강하게 설득하는 그런 기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일 그 시간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나머지 대통령의 임기가 한 8개월, 10개월 이 정도 남을 텐데 그 상황도 무망해 보이는 게 남북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이 하기에 따라서 지난 3년 전이 봄날이라고 하는 언급을 했는데 네. 그것은 아마 그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 그리고 9.27 군사 합의 기왕에 남북 간에 합의했던 이런 것들을 빨리 실천을 해라 주도적으로. 예. 그럼 그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 다시 말해서 남북 철도의 뭐 철도나 도로의 연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전에는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를 중심으로 하는 워킹그룹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요 권력 교체기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북한에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면 잘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요. 저 또한 이것 또한 너무 희망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8차 전당대회 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이미 이제 끝났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지금 전술핵 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다. 또 전략 핵 잠수함도 지금 설계 단계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술핵 무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전술핵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동안 우리는 북한 핵이 우리를 겨냥은 아니다라고 이 정부가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이거는 미국을 겨냥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전술핵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스칸다르라든지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를 해서 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지난 3년간 남북 관계에서 과연 얻은 소득이 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저는 살펴봐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왔습니까 지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 올 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그동안 남북 관계가 완전히 원점 그 더 이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적절한 경고를 했어야죠. 네. 오늘 대통령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북 협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은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지키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또 그동안 했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경고를 하고 나왔어야죠. 그런데 북한은 계속 우리를 도발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상생 평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사실은 이 냉정한 상황들을 지금 봐야 되는데 북한은 이미 끝났다고 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계속 어떤 고리를 잡고 가고 있고 지금 뭐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북한 메시지를 보면. 그러니까 너무나 북한의 조그마한 긍정에 얽매여서 지금 우리가 안보 문제에 정말 심각한 국면이라는 걸 대통령이 경고하고 위기감을 각성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메시지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이현정 의원님 말씀에 뭐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북한은 이 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북미 간의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분명하게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국제 공조 또 제재와 압박 뭐 이런 것들을 통하고 북미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그것을 우리는 그런 북미 대화나 이런 것들 여건을 촉진시킬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 투트랙으로 그 문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3차 재난지원금 뭐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로 3차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내에서 벌써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별로 갈 것이냐 보편으로 갈 것이냐는 논의도 계속 시작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박수현 위원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상황인지. 네.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보편 지원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거냐면 그때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생기고 힘이 들었지만 사실은 지금보다도 좀 낮은 수준,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경기 진작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가 될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런 때는 보편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2차, 3차는 이제 선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포탄이 막 떨어졌는데 그 포탄에 다쳐서 굉장히 중증 환자가 발생을 할 때 그 중증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전투력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층들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 부분을 두텁게 지원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별적 두텁게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4차 지원금을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2월, 3월에 저희들이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이 되고 코로나 상황이 지금 1,000명대에서 좀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좀 내려간다면 그때는 1차 때와 똑같이 경기 진작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느낄 때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 뜻인데 충분히 집권당으로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과 스케줄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입장이 있고요. 야당에서 그것을 어떤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치 시점의 어떤 정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뭐 그 부분을 이해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걸 놓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백신과 치료제도 4월 재보궐선거에 맞춰 보급한다는 논리인데 어쨌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알겠습니다. 보편적일지 선별적일지 이런 것도 함께 여야 간에 논의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선별과 지금 보편 이 논쟁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1차 보편 지원을 했을 때 그 소비로 나타난 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게 KDI 연구소에 나와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시점은요.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거의 한계 상황에 달한 시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지금 상황에서 다 나눠서 줄 필요가 과연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지금 국가재정이 뭐 언제든지 화소분처럼 다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에 고가는 열쇠를 맡겼지. 그럼 정부분들이 그 다 자기 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걸 무조건 다 퍼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국감 비면 어떡할 겁니까? 그걸 다 고려를 해야죠. 정부라는 게 미래 상황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 보면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백신이 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올해까지 면역이 전체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자금을 축적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 이야기는 정세균 총리나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다 하고 있는데 자꾸 이재명 지사나 이런 분들이 뭔가 자꾸 지금 다 나눠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도 나눠주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한두 번 나눠준 것도 아니고 이 작은 자금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핀셋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줘 봤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더 필요하고 이제 시스템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살려놔야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가 회복됐을 때 살아나갈 수가 있지.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을 빨리 손을 잡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도 다 그냥 똑같이 뿌리자? 저는 이건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을 보면 이 어떤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그분들의 생존을 좀 더 늘려나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유능한 정부와 여당의 저는 태도라고 보는데 자꾸 이 소모적인 논쟁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 괜히 그러면 선거를 겨냥한 거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이것이 결정이 납니까? 박수현 위원장님. 그것은 뭐 아직 논의에 입구에 있는데 그 결론의 출구를 뭐 말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요. KDI 자료도 또 다른 쪽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통계도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측에서는 일본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줬더니 120만 원을 줬는데 10%만 쓰고 나머지를 다 저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KDI 자료에 따르면 저희도 약 한 뭐 30%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된 뭐 이런 통계를 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재래시장에 가보면 어딘가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찾아낼 수 없는 뭐 노점상이라든가 뭐 여러 계층 정말 힘이 드는데 어떤 기준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잡아낼 수 없는 이런 국민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의 문제가 있고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화폐라고 하는 특수한 정책의 성공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줬을 때는 저축으로 가는 부분이 많지만 지역화폐로 줬을 때는 소비가 많이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단체에서 지역화폐로 해달라라는 또 요구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앉아서 토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야의 어떤 정치권 그리고 전문가 그룹 정부 모여 앉아서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매뉴얼 모델을 합의해서 만들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도 하나가 있는데 이거 마저 다루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논술위원께 좀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가로 세로 연구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관련 의혹이 나왔고 김병욱 의원은 이후에 탈당을 했어요. 네, 그렇죠. 김병욱 의원이 2명입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입니다. 예. 이게 이거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김병욱 의원이 이제 초선인데요. 2018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다른 회가 의원 사무실에 있는 인턴 비서를 성추행했다라는 게 이 목격자의 어떤 그 이야기를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추행 의혹이 일어났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결백을 밝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탈당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도 지금 없습니다. 나타나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김병훈을 우리가 했다라고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꼬리 자르기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 사실관계가 우리가 명확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김병호 의원도 본인이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결백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탈당한 게 꼬리 자르기라고요? 예, 일단 뭐 그렇게 저희들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보면 그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없애기 위해서 이 문제가 사실이고 아니고 여부를 떠나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중요하게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국회 윤리특위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당을 떠난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치의 의혹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없이 밝혀지려면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뭐 밝혀진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뭔가 제 식구 감싸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국회 윤리특위의 가동 이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여야 막론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럼 탈당을 한다거나 제명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네.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사실 민주당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국회 윤리위 구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성이 바뀌어야 제가 항상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아니 자기들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 윤리위를 정말 외부 인사들로만 다 바꿔야 된다 봐요. 예. 왜냐하면 모든 게 우리가 배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법원도 보면 판사들은 배심원 안 하잖아요. 일반인들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징계하고 다 해요? 근데 한 명 징계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아니 뭐 지금 민주당도 보면 꼬리자리 방식으로 탈당한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리고 9명의 보좌진들 두고 다 지금 의정생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회가 국민의 기관이라 본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 국회 어떤 윤리위를 정말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징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만 국민들이 하지 이거 이렇게 많이 논란 이래봤자 윤리 가면 그냥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윤리위가 기본적으로 좀 이거는 달라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가 뭐 국민 소환제까지도 예전에 뭐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국회는 없죠 또. 예, 지금 거기에는 또 국회 의원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또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자, 시사고말리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 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